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보험 시장 관련 최신 뉴스 묶음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요, 설계사님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부터 금융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걸 그냥 하나씩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 조각들을 좀 연결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는 거죠. 자, 그럼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퍼진 소문 때문에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직업 위험 등급이 바뀌면 예전에 냈던 보험료 차액을 다 토해내야 한다더라, 이런 얘기였죠.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근데 결론부터 확인해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 보험 계약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말 큰일이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장래효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장래효요. 그게 법률 용어 같아서 바로 와닿지는 않네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늘부터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에서 110km로 바뀌었다고 쳐보죠. 네. 그렇다고 경찰이 작년에 105km로 달렸던 운전자들한테 갑자기 과속딱지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새로운 규칙은 오직 앞으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보험 계약도 똑같아요. 과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다 뒤집어서 돈을 더 내라, 돌려달라 하면 그 계약을 누가 믿고 유지를 하겠어요. 하긴 그렇네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라기보다 계약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아, 속도 위반 비유를 드니까 그냥 바로 이해가 되네요. 불안감을 덜어주는 소식이었는데 다음은 반대로 좀 희망을 주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희귀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심사 기간이 240일에서 100일로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8개월 넘게 걸리던 일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드는 거니까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단순히 기간이 줄었다. 이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 이면에 있는 정부의 정책적 트레이드 오프를 봐야 합니다. 그냥 줄여준 게 아니라 재원 마련 계획을 같이 내놨거든요. 뭐냐면 복제약 가격은 낮춰서 건보 재정을 아끼고 그 돈을 이런 비싼 혁신 신약에 쓰겠다. 이런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한쪽 주머니에서 돈을 좀 아껴서 다른 쪽, 더 중요한 주머니에 채워 넣는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첫째는 긍정적인 신호.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그림의 떡이었던 최첨단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빨리, 더 넓게 열린다는 거고요. 네, 그건 좋네요. 하지만 두 번째 신호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치료의 길은 열리는데 그 길을 걸어갈 통행료는 여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문은 열어줘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까지 다 해결해주지 못하니까요. 결국 표적 항암이나 고액 치료비 같은 보장 자산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회랑 책임이 같이 커지는 셈이네요. 근데 이렇게 개인의 치료 기회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소식 뒤에 우리 자선을 위협하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그림, 거시경제의 경고 등으로 넘어가 보죠. 홍콩 ELS 사태로 은행권에 무려 2조 원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거라는 소식.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조 원이라는 액수도 물론 엄청나죠. 근데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이라는 금융 채널의 신뢰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긴 사건이니까요. 이걸 계기로 많은 분들이 내 돈을 대체 어디에 둬야 안전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소스에서는 이 사건이 오히려 보험 상품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기라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던데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은행 상품에 한번 대인 소비자들이 또 다른 복잡한 금융상품인 보험에 선뜻 마음을 열까요? 오히려 그냥 모든 금융상품을 불신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은행 상품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원금 잃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 안 한 거잖아요. 네, 불안전 판매. 반면에 보험 상품, 특히 보장성 보험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은행 상품이 자산을 불리려다 잃을 수 있는 구조라면 보험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내는 구조죠. 본질이 달라요. 보호 시스템 같은 가치를 재평가하게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위기가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죠. 위기가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시장의 불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경제 전문가는 2026년까지도 원화 약세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고 심지어 SK텔레콤이나 흥국생명 같은 정말 우량 기업들조차 회사채 발행을 미루거나 최소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이 두 뉴스를 그냥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경제가 안 좋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이걸 함께 엮어보면 훨씬 더 무서운 신호가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신용경색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경색이라면 시장에 돈이 아예 돌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SK텔레콤 같은 신용등급 AAA, 최고 등급의 기업마저 채권 발행을 미룬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랄까 탄관 속의 카나리아 같은 겁니다. 시장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제일 뛰어난 플레이어조차 몸을 사린다는 건 앞으로 자금 시장의 한파가 훨씬 더 거세질 거라고 본다는 뜻이거든요. 기업 금융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금리 불안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달러 자산을 좀 사둬야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주는 진짜 경고는 이거예요. 유리한 고정금리로 장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창문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닫히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주택담보대출이든 장기 저축성 보험이든 확정된 수익률이나 이자를 주는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시경제 상황이 정말 살얼음판 같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험사들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이제 업계 내부의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이 수술비나 암 치료비 보장 한도를 대폭 올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암주요 치료비를 1억 원까지 늘리는 등 상품의 스펙을 막 끌어올리는 이른바 출력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을 보면 삼성화재금융서비스라는 거대 자회사형 주에는 설계사 정착률이나 불안전 판매 비율 같은 내부 과일 지표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반된 뉴스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한쪽은 스펙으로 다른 쪽은 조직 관리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DB손보처럼 보장 금액을 확 늘리는 전략, 소비자 입장에선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숨겨진 위험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하는 건 긍정적인 방향이죠. 하지만 이런 과감한 스펙 경쟁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보장을 늘렸다가 나중에 손해율이 너무 안 좋아져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 보험료를 올려서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마치 자동차 회사가 엔진 출력만 막 높였는데 차체 내구성이나 브레이크 성능이 그걸 못 받쳐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상품을 고를 때 눈앞의 화려한 스펙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꾸준히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회사의 안정성 그리고 전략까지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결국 상품과 회사를 함께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경쟁은 보험사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못 팔게 막아뒀던 방카슈랑스 25% 룰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도 보험 판매 경쟁이 더 뜨거워지겠네요. 네, 아마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자기들이랑 제휴관계가 깊거나 마진이 많이 남는 특정 회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품은 대부분 구조가 단순하고 설명하기 쉬운 저축성 보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걸까? 아니면 은행의 수익성을 위한 걸까? 하는 점이죠.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또 다른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은행 창구가 마치 특정 브랜드 제품만 쫙 진열해 놓은 제품 전시장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상품 개토
개토가 형성되는 거죠. 상품 개토요? 아, 그럼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거네요? 네, 당신은 여러 선택지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팔고 싶어하는 아주 좁은 상품군 안에서만 맴돌게 될 위험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은행은 상품을 판매하는 데는 능숙할지 몰라도 당신의 인생 전반에 걸친 복잡한 위험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판매와 관리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의 영역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특히 노후와 기술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 꿈을 그리던 해외 이민을 갔다가 언어나 의료 문제 같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후회하고 돌아온 노부부의 사연이 참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기사가 단순히 해외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 이런 교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게 가장 이상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네. 이 사연을 접한 많은 분들이 결국 가장 좋은 곳은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내 나라, 내 집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태국으로 은퇴 이민을 가신 분이 처음 6개월은 정말 천국 같았대요. 와. 그러다 간단한 시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의료 시스템도 낯설어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결국 노후의 파라다이스라는 게 낯선 곳의 화려함이 아니라 익숙한 곳의 안정감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라는 메시지를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돈입니다. 그렇죠. 충분한 연금, 예측 불가능한 간병기, 그리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의료비. 이 세 가지 재정적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내 집에서 보내는 편안한 노후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이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안정적인 노후는 장소가 아니라 준비된 자산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동안 AI가 보험 설계사를 대체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설계사의 업무를 돕는 협업자, 즉 코파일럿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조종사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절묘합니다. AI가 비행기 자체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조종사를 돕는 역할이라는 거죠. 아, 단순 서류 작업, 정보 검색, 데이터 분석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AI한테 맡겨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간 설계사는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고객의 복잡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인간적인 역할에 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AI는 단순 업무, 인간은 고차원적인 업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건 당신, 즉 소비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 뉴스의 진짜 의미는 이제 당신이 전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다. 네. 앞으로 AI는 당신을 위한 진짜 전문가 감별기, 일종의 헛소리 탐지기가 될 겁니다. 와, 재밌네요. 만약 당신이 만나는 설계사가 여전히 AI로 할 수 있는 상품 스펙 비교나 자료 검색 같은 데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건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낡은 업무 방식에 돈을 내고 있는 셈이죠. 진짜 전문가는 AI가 내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기계가 줄 수 없는 신뢰와 위안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AI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인간 전문가에 대한 기대치를 극적으로 높여버린 겁니다. 와, AI가 전문가 간병기가 된다는 관점은 정말 신선하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 자산을 위협하는 거시경제의 폭풍을 분석하고 업계의 치열한 전장터를 지나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이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가 전문가의 훌륭한 부조종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은 소비자로서 이 AI 기술을 어떻게 나의 부조종사로 활용해서 더 현명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라는 비행에서 인간 전문가와
AI라는 두 명의 부도 종사에게 각각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역할을 맡겨야 당신 스스로가 이 비행의 최종 책임을 지는 주조 종사, 메인 파일럿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역할 분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